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BS에서 수학을 강의하고 있는 심주석입니다. 반갑습니다. 학생들이 많으신가요? 학생들 한번 손 들어볼까요? 학생들보다는 이제 좀 학부모님들이 걱정이 좀 많이 되시죠? 자제분들이 이번 6월 모의평가를 잘 봤다고 했나요? 아니면 말을 안 하던가요? 대부분 좀 잘 안 하죠. 그러니까 사실 뭐 잘 봤다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또 못 봤다고 나 수능 못 볼 것 같아, 이런 뭐 학생도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나름대로 수험생이라는 거를 학교 현장에서 이렇게 제가 고3 부장만 인천 하늘고등학교에서 8년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학생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그래도 얘네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 집에서도 우리 학생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될 텐데요. 그리고 또 많이 궁금하죠. 앞으로 이 6월 또 9월 거치면서 수능은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까? 또 가장 이 수능 과목 중에 이 수학만한 게 있을까요? 이슈가? 뭐 작년에도 수능 딱 치르고 나니까 제일 기사 많이 떴던 게 수학인 것 같은데요. 뭐 22번 문항을 보면서 이게 킬러 아니면 뭐가 킬러라는 거냐라는 뭐 기사부터 시작해서 뭐 걷잡을 수 없는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그 얘기를 했던 사람의 어떤 전문성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현혹된다면 아주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킬러라는 게 없다라는 게 분명히 수능 출제 점검단이라는 게 들어가 있었거든요. 아니 킬러가 있었으면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에다가 귀 기울이고 있다라는 자체는 지금 앞으로 시행될 수능을 정확한 눈으로 판단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런 점에 좀 초점을 맞춰서 6월 모의평가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통합수능이라는 거는 지금 작년 수능까지가 3년입니다. 3년 지났는데요. 2022 수능, 23 수능, 24 수능 3년 지났는데요. 이게 통합수능이라고 해가지고 기존에는 문과 학생들은 문과 학생들 내에서 수학 등급이 나왔고요. 이과 학생들은 이과에서 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2022 수능부터는 문과, 이과 구별이 없습니다. 그냥 통틀어서 등급이 나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수학 잘하는 애들이 문과에도 있을 수 있겠지만 많은 학생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과에 있겠죠. 그 학생들이 미적분을 선택하고 있고 실제 뚜껑을 딱 열었더니 미적분과 기하 선택자에서 1등급이 93% 이상이 나옵니다. 100명 중에 93명, 94명이 미적분 선택자란 뜻입니다. 확률과 통계 망했네. 그게 아니죠. 확률과 통계의 공부량보다 미적분 공부량이 많으니까 수학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1등급, 2등급을 많이 가져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지. 내 아들, 딸은 확률과 통계 선택인데 망했네? 이게 아니죠. 근데 확률과 통계 선택자와 미적분 선택자의 학습량을 보면 미적분 선택자가 3배, 4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 선택자도 수학을 확률과 통계를 빨리 끝내고 공통 과목 수학 1과 수학 2에 전념을 해준다면 1등급 다 제껴버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학생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미처 수학 잘하는 애들이 껴 있어가지고 마치 내가 등급을 못 받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다 이거죠. 그 반증이 뭔지 아십니까? 문과에는 대부분 사탐을 하죠. 이과에는 미적분 선택까지 과탐하죠. 과탐은 1등급 컷을 보면 44, 45 여기까지 내려가요. 그런데 사탐 1등급은요 50 아니면 48입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학생들이 수학 공부하고 시간이 남으니까 무슨 공부하는 거예요? 다 사탐소년, 사탐소녀. 그냥 사탐만 해. 그러니까 등급이 올라가는 거예요. 컷이. 거기는 실수 하나만 해도 2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학 공부를 어떻게 더 전념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한 포커스를 잘 보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과에서 그렇게 수학 가지고 점수를 잘 받아버리니까
저도 진로 진학할 때 이 학생이 정말 선생님 저는 때려 죽어도 이과예요. 이런 친구 아니라면 꼬십니다. 야, 가서 네가 하고 싶은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일단 가보자. 인서울은 해야 되지 않겠니? 이런 식으로 유도를, 물론 잘못된 입시일 수도 있겠지만 학생이 원하는 방향을 맞춰줘야 되니까요. 그러고 나니까 막상 가봤더니 생각한 거랑 달라.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반수, 재수로 돌아서 버리는 거죠. 전과? 이거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대학이 뭐 50% 이상 전과를 허용해 준다라고 대학들이 강조하고 있지만 막상 전과하려고 그러면 그것도 또 그 내부에서의 어떤 경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것 또한 쉽지 않죠. 그리고 수능에서의 수학 변별력 확보가 가능한지, 이게 정말 문제였던 거죠. 실제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작년 9월 수능, 요번 6월 달입니다. 칸대로 보시면 돼요. 요번 6월 달이 어려웠다라고 얘기하죠. 왜 이 세 가지만 나열했냐? 이게 킬러 문항을 제거한 수학 시험지의 첫 해, 두 번째 해, 세 번째 해입니다. 각각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입니다. 물론 이번 6월 모의평가를 바라보면 1등급 컷이 확률과 통계에서는 두 문항 정도가 내려갔고요. 2등급, 그다음 미적분은 한 문항, 기하도 두 문항 정도의 컷이 내려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등급 컷만 보면 사실 6월달 어려운 거 사실입니다. 근데 작년 수능도 어렵다라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근데 작년 수능도 어려웠는데 그보다 이번 6월달의 결과, 가채점 결과를 바라보면 더 어려운다라는 판정이 난 거죠. 저는 실제 제가 아까 사회자님이 설명해 줄 때 교육부 브리핑을 담당을 했고, 브리핑을 문제를 안 풀고 브리핑하는 거 아닙니다. 문제 철저히 분석을 다 했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느낀 정말 체험은요, 시험지를 딱 받았고 그 문제를 시간 내에 풀면서 느꼈던 감정은 작년 수능만큼은 아니다라는 거였어요. 그럼 작년 수능에서 정말 이슈가 됐던 건 22번이에요. 정말 어떻게 보면 기존의 문제 유형과는 조금 다르거든요. 학생이 그 함수를 찾는 과정이 이게 머리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그 문제에 접근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만점자도 많이 줄었었고요. 그런데 그만한 문제는 없다, 이번 시험에는. 그래서 저는 다소 쉽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지만 풀기에 만만치 않을 것이다라는 표현. 제 뉘앙스를 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의 파괴력 있는 문항은 없으나 학생들이 풀기에는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방송입니다. 방송이기에 이렇게까지밖에 표현 못하는 점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2등급, 4등급, 5등급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는 5등급 밑은 쳐다도 안 봅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명심하셔야 돼요. 자, 5등급 미적분 29점이 컷입니다. 저게 점수입니까? 50점 만점 아닙니다. 자, 우리 수학은요 2점, 3점, 4점짜리가 있습니다. 그 2점짜리와 3점짜리를 다 맞추면요 48점입니다. 그래, 내 애가 요번에 시험을 봤는데 4등급을 받아왔네? 도대체 뭐 한 걸까요? 지금 얘가 무슨 문제집을 풀고 있을까요? 2점짜리, 3점짜리에서도 틀리고 있는 학생이 도대체 어떤 수학책에 어떤 문제를 풀고 있는 거냐 이거죠. 내 자녀가 3등급 이상이라면 괜찮은 겁니다. 4등급, 5등급은요 얘 딴짓하는 거예요. 분명해요. 이거 잡아내셔야 됩니다. 저는 애를 다 키웠어요. 애가 대학 졸업했고 군대 다 제대했고. 근데 저희 애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등학교 때 어떻게 하면 부모를 속일까? 얘가 친구 집에 공부하러 간대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느낌이 이상한 거죠. 야, 사진 찍어서 보내. 네, 사진을 찍었는데 아무래도 이상해요.
남자애랑 찍었는데 제가 여기 계신 PD님한테 그 사진을 보냈어요. 이거 합성입니까? 아닙니까? 합성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여자친구랑. 이 미친 것이 하나는 공부는 처 안 하고 다 그럴 때다 이거죠. 고등학교 학생 정도 되면 저희 고등학교 때랑 생각하면 이게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시대가 정말 많이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을 고등학교 때는 애들이 아무리 컸다라고 본인이 생각하지만 아직 육체는 컸지만 정신이 거기에 미치지는 못하니 우리 어른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조금 안내를 해주고 잡아줄 필요는 있는 거죠. 적당한 통제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29점 받아와? 너 미친 거야?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 판독만 보면 이번 6월 평가는 분명히 어려워 보입니다. 다음 장 봐볼게요. 이게요, 아까 국어에서도 보여줬지만 표준 점수라는 겁니다. 표준 점수는 높은 게 어려운 겁니다. 100점에서는 어렵네요. 근데 등급 컷에서 한번 봐보세요.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이게 등급 컷으로 가면 100점에서 바라볼 때 학생들한테 어떤 변별력에 문제가 생겼던 거지, 등급 컷 구분으로 들어가면 한 문제 더 틀렸다, 두 문제 더 틀렸다, 등급에는 영향이 미쳐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학생들이 1등급 컷만 되더라도 30문제를 다 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문항이 있으면 딱 봤을 때 패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도전한다고요. 아까 등급 컷 미적분 78점 나왔죠? 그러면 수학에서 몇 문제 틀린 건지 아세요? 5개 틀린 학생은 1등급 안전빵이고요. 6개 틀린 애 중에 2점짜리 아니면 3점짜리 2개로 해서 6개 틀린 친구까지가 1등급 컷이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5개, 6개 틀리는 학생이 30문제를 다 도전할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수학은요, 풀었을 때 나오면 맞추는 거고요, 풀었는데 모르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애매한 게 없어요. 매력적인 오답 일체 없습니다. 저희는 깔끔. 예? 그 사이다 같은 맛이죠. 웅진 같은 맛이요. 예. 이 1등급 지금 100점 만점이 작년 9월에 이제 킬러를 없애겠다라고 했었을 때 처음에 100점이 2,520명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죠? 그죠? 6월달 그러면 킬러라고 했던 때 100점이 그 648명 나왔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많이 나왔죠. 한 4배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저 수치가요, 수험생의 그때 당시 수험생의 1%가 안 되는 0.6%입니다. 그 0.6%라는 건 1000명이 시험 봤을 때 6명이 100점 맞은 거예요. 500명이 시험 봤을 때 3명이 100점 맞은 겁니다. 이게 쉬운 거예요? 그런데 한번 기사 한번 볼까요? 이때 기사 뭐라고 떴는지 아세요? 야,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야, 의예과는 변별할 수 있겠니? 온갖 기사가. 근데 그 기사의 근원지가 어디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저희 EBS가 그랬겠어요? 대교협에서 쉽네, 의예과 변별 못하겠네, 이러겠습니까? 그러면요, 그때 612명 이제 수능 때 쉽다라고 그러니까 평가원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 같겠어요? 그래, 쉬웠니? 알았어, 매운맛도 해줄게. 그래가지고 또 수능에서 어렵게 냈더니 너무 어려워. 아니, 조금만 뭐 하면 너무 쉬워, 조금 어려우면 너무 어려워. 뭐 하자는 건지. 그러니까 이제 아예 그래, 대놓고 가자. 요번 6월 달이 그런 경우죠. 그 100점 2,520명까지 절대 안 나옵니다. 1000명 밑으로 나오겠죠.
네, 작년 수능만큼이겠죠. 그러니까 표준 점수가 저렇게 뛰는 거 아닙니까? 자, 1등급 컷과 표준 점수 100점하고의 차이를 한번 봐보세요. 10몇 점 차이 나죠? 18점 차이네요. 자, 1등급 컷과 2등급 컷 표준 점수 차이 보세요. 7점 차이 납니다. 아까 국어도 표준 점수 보셨죠? 국어나 수학에서 100점 맞아버리잖아요. 한 과목 수학에서 3등급 받아도 1등급 받은 학생보다 제낍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과목은 정말 100점 받는 게 중요해요. 국어, 수학 이런 과목에서. 다음 가겠습니다. 네, 이게 오답률입니다. 작년 제가 9월 달에요. 좀 쉬었다고 지금 평가 나오고 있잖아요. 제가 교육부 브리핑을 하면서 이 얘기했습니다. 학생들이 수학 시험지를 딱 펴가지고 문제를 바라볼 때요, 앞에서부터 풀어요. 한 12번, 13번에서 막혀요. 패스해요. 그 다음 14번 바라보는데 어려워요. 패스. 15번 바라봤는데 어려워요. 패스. 그 다음 16번 넘어가면 주관식으로 가장 쉬운 문제부터 출발이에요. 그러다가 20번 어려워, 21번 어려워, 22번 어려워. 그 다음 넘어가면 선택지로서 아주 쉬운 문제부터 또 출발합니다. 그래서 어렵다라는 문항은 객관식에서 13번, 14번, 15번, 주관식에서 20번, 21번, 22번, 그 다음에 선택과목 객관식에서 28번, 선택과목 주관식에서 29번, 30번이 어려운 문항입니다. 9문항이. 그런데요, 9월 달에 학생들이 문제를 풀면서 그러면 무슨 문항부터 제낄 것 같아요? 21번, 22번 제끼고 29번, 30번 제낍니다. 객관식은 찍을 수라도 있잖아요. 주관식은 확률이 999분의 1이에요. 로또 당첨률과 비슷해요. 거의 맞추기가 힘들죠, 주관식은. 그런데 9월 달에는요, 아이러니하게도요, 정말 문제로서 어려운 게 객관식에 있었고 단답형이 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정답률이 올라가죠. 정답률이. 그래서 학생들한테 기존의 어떤 타성에 젖어서 문제를 포기하지 말고 일단은 문제 파악이라도 하자. 그냥 제끼지는 말자. 이 메시지를 줬습니다. 그런데 수능 때는요, 22번 단답형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또 이게 뭐야? 한 문제를 보자라고 했는데 22번이 또 이렇게 어려워지면 도대체 어쩌자는 거야? 아니, 파악을 해보라고 그랬잖아요. 그 문제를 꼭 풀어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본인 그냥 자의적인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시 보면 이번 수능에서도,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도 역시나 단답형의 오답률이 이렇게 높게 나옵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금 고등학교 수학 교사로만 28년 차고요. 네, EBS 강의는 23년 차입니다. 정말 많은 수학 문제를 봤겠죠? 수도 없이 봤겠죠? 그 문제를 보면서 객관적으로 주관식이 어려웠냐, 객관식이 어려웠냐 그러면 객관식이 문항이 더 수준이 높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라고 뽑으라고 그러면 저는 15번을 뽑는데, 객관식인데 그 객관식은 정답률, 오답률 베스트 5 안에 들어가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문항이 뭐였기 때문에? 객관식이었기 때문에 정답률이 최소한 보장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 잘 찍어야죠. 아니, 요번에 원래 수학이 객관식의 정답의 밸런스라는 게 있어요. 학원에 가면 학원 선생님이 이런 얘기해 준다고요. 심지어는요, 수능 전에 유튜브에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정답, 이 주관식 정답 뭐가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전전날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약들이 팔리고 있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정답 개수도 보통 우리가 객관식이 21문항이기 때문에 3문항에서 5문항 정도가 되게끔 고루 분포시키는 게 평가원의 평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런 원칙도 학원에 얘기하는 거죠. 야, 네가 풀었는데 어떤 정답이 이게 개수를 밸런스를 잘 맞춰. 그래서 잘 찍으면 점수가 올라가는 거야. 이번 6월 모의평가에 이 또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까 가장 어려웠던 객관식 문제가 몇 번이라고요? 역시 잘 듣고 계셨군요. 테스트 해본 겁니다. 예, 15번이었어요. 근데 14번까지 문제를 푸는 동안, 객관식 문제를 푸는 동안 2번 정답이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4문항을 맞춘 상태에서 15번을 맞이했다면 저는 그냥 2번 찍고 안 풉니다. 설마 하나도 없겠습니까? 하나는 있겠지. 네. 근데 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봐보세요. 제가 그 하나는 2번이라고 쳤다고 쳐요. 그런데 평균 몇 문항 나와야 돼요? 정답이 15문항이었다면 3개는 나왔어야 됐죠. 그러면 이 학생이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푼 문제 중에 정답이 틀렸구나. 아니 그 친구는 엄한 데 가가지고 시간을 또 허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제 속설 이런 거 하나도 믿지 마시라고요. 내가 풀면 풀리는 거고 안 풀리면 잘 찍는 거예요. 그거지 기존에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들었던 그런 풍월 가지고 이 시험을 대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거 철저히 지키셔야 됩니다. 그거를 평가원이 기존에 절대 어떤 방향성을 잃지 않고 일관되게 9월 수능까지 이끌어 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오답률을 보면 전부 단답형이 베스트 5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다 단답형입니다. 저 조금 큰 글씨가 객관식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연계 문항입니다. 한번 비교해 보실래요? 이게 안 비슷하다라고 얘기할 사람이 있을까요? 봐도 모르시겠죠. 우리는 저기 그 함수 y는 a sin x 플러스 b라고 있는데 야 저기 si는 뭐냐? 신을 신고 다니는 거냐? 뭐 이러지는 않겠죠? 삼각함수라는 건데요. 보면 함수가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EBS 교재 y는 1, y는 3, y는 5 직선 3개랑 만나는 걸 찾고 있는데 여기에서 직선 2개랑 만나는 것만 찾고 있어요. 오히려 EBS 문제가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 어려운 문제를 접하고 해석했던 친구가 20번 아까 오답률에 들어갔던 애죠. 이걸 못 풀까요? 저 20번, 21번, 22번 중에 이 문제가 이거 10초도 안 걸렸습니다. 저 EBS 강의하니까요. 그대로네? 더 쉬워. 계산도 한 2-3줄밖에 없어요. 정말 심플합니다. 확률과 통계입니다. 이게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동전 뒤집는 거. 우리 애들이 끔찍해 하는 게 있어요. 소금물 만나면 힘들고 막 철수와 영희가 뭐 2차 방정식을 풀었는데 철수는 1차항의 계수를 잘못 보고 풀고 영희는 상수항의 계수를 잘못 보고 풀었는데 네가 제대로 풀어볼래? 뭐 이런 거요. 정말 싫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학생들이 좀 막 뭐라 그럴까요? 편하지는 않아요. 뒤집고 뒤집는데 4번, 3번 뒤집었을 때 원위치 되게끔 만들어라. 그런데 아니 문제를 풀면서 꼭 3번 뒤집어서 원위치 되는 것만 사고하는 애는 똑같은 문제를 줘도 못 푼다라는 거죠. 얘는 몇 번 뒤집게 했을까요? 5번 뒤집게 한 겁니다. 아니 3번 뒤집었으니까 4번 뒤집으라고 그러지 왜 5번 뒤집었을까? 1번 뒤집고 또 뒤집어야지 원위치잖아요. 그러니까 2회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4회는 안 되는 거죠. 뭐 이건 다른 문제가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같은 문제로 맞춰준 겁니다. 이게 우리가 EBS 연계교재라는 거를 갖다가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지 이번 시험에서 정말 더 체감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져보게 됐습니다. 자, 지금 현재 수능의 방향을 보면요. 수학 1과 수학 2가 무지 어렵습니다. 이거는 명확한 이유가 있죠. 우리는 선택 과목,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어느 과목을 어렵게 되면요. 선택 과목에 따라 힘듦과 쉬움이 나타나잖아요.
선택 과목의 유불리에 저촉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학생이 공평하게 배운 수학 1과 수학 2에서 변별력을 높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2028 수능으로 가면 이제 공통 과목이라는 것만 수능으로 가잖아요. 그 반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실제 만약에 집에서 공부하고 있다. 오늘 같은 날 일요일 날 공부하고 있으면 얘가 공부를 하는데 수학은 몇 시간 공부하고 있고 국어는 몇 시간 공부하고 있고 다른 과목 몇 시간 공부하고 있을까? 이거 한번 들여다봐 주세요. 학생이 제가 고3 부작 오래 했다고 그랬잖아요. 10월 달에요. 수능을 앞두고 얘는 정시로 가야 되는데 한국사 인강을 보고 끼득끼득 대고 있습니다. 미쳐버리겠습니다. 얘가 수능을 잘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수학 공부를 많이 하고 혼자 많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잘 못하고 있지 않나. 그러면서 지금 올바른 수능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맞는 건가? 연계교재가 언제까지 선택적이어야 되나? 이거부터 하고 나서 얘기하면 안 될까요, 좀? 이거조차도 안 돼 있는데 뭘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가? 정말 딸랑 4권. 수능 특강 수원, 수능 특강 수투, 수능 특강 선택 과목, 그 다음에 수능 완성. 이렇게 딱 4과목입니다. 그것만 좀 더 완벽하게 내가 이 문항을 장악한다면 적어도 수학에서 15문항은 잡고 들어간다 이거죠. 15문항 잡고 들어가면 4등급 이상은 반드시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수학학습법이 뭔데요? 뭐 여태까지 얘기했죠. 현혹되지 말고 묵묵하게 걸어 나가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제가 퀴즈 한번 내볼게요. 다음 중 가구를 모두 고르시옵니다. 모두 고르래요. 1번 가구입니까? TV 가구입니까? 가전이죠. 소파 가구입니까? 네. 냉장고 가구입니까? 가전이죠. 우리 그 하이마트로 가요 뭐 이러잖아요. 가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침대 안 팔잖아요. 그러니까 구별은 할 수 있겠죠. 침대는 가구입니까? 아니죠. 과학이죠. 침대는 과학이죠. 자, 요즘 인강을 보면요. 학생들은요. 지금 우리 학부모님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무슨 문제를 냈었죠? 가구와 오답도 확인했죠. 가구가 아닌 가전을 구별하라라는 강의를 하고 있었던 거라고요. 그런데 학생은 거기에서 가구와 가전을 구분해야 된다라는 포커스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고 침대는 과학이다에 꽂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시험 봤을 때 정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안 나온다고요. 침대는 과학이야. 가구 가전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저희 때는요. 강의가 학교 수업 이외에는 없었습니다. 제 학생은요. 학원을 다닐 수가 없었어요. 법적으로요. 재수생이 돼야지만이 학원에 가서 강의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재수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강의가 소중했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더 열심히 했었고, 그리고 저희 때 기억나십니까? 그때 당시에 TV 가정고교라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학교에서 얘가 공부하고 있으니까 전부 집에서 그 시간 맞춰서 비디오 테이프에 녹화를 해주셨어요. 그거 집에 가서 돌려보고, 그리고 짜증내고 녹화가 안 됐잖아 그러면서. 요즘은요 인강이요 넘칩니다. 그런데 이 공부가 인강 공부법이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많은 학생이 학에 꽂혀 있다는 겁니다. 요즘 애들은요 지식을 얻는 통로 중에 하나를 너튜브라고 합니다.
뭐를 하는 법을 찾으려고 그러면 너튜브에서 찾습니다. 거기에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얘 박사겠네요? 얘 박사겠네요. 그렇게 들었다고 해서 그 지식이 자기 게 됐습니까? 그러면 그 지식을 자기 걸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요? 이 습입니다. 습. 실제 성적이 나오는 공부는 학 3의 습 7입니다. 이게 학으로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시험은. 근데 이 학을 듣고 있으면요, 은혜 받는 느낌이 너무 강합니다. 선생님들의 강의를 들어보면 정말 내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 같고 뇌가 깨끗해진다라는 생각은 못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이 습이요, 상형 문자잖아요. 이게 새의 날개짓을 형상화한 거거든요. 그래, 엄마 새가 있어. 애기 새한테 이제 둥지에서 날 때가 돼가지고 엄마가 새한테 나는 법을 강의하는 거야. 야, 똑바로 들어. 엄마 일타 강사야. 야, 내가 나는 법 가르친다. 야, 집중하랬지. 다리 모아. 자, 일단 날려면 정신, 내가 날아놓고 똑바로 쳐다봐. 날개 쭉 펴. 자, 반복하자. 개념은 아주 쉽다. 쳐봤다 폈다 쳐봤다 폈다. 자, 강의 끝. 날아. 야, 너 1타한테 배웠어. 날아. 걔 뒤져요. 날 수 있는 건요, 그 나는 방법의 날개짓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수도 없는 날개짓을 통해서 본인의 날개의 힘을 키우지 않으면 절대 날 수가 없다는 거죠. 죽는 거죠. 우리의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이 뭔가를 들었을 때 그 다음에 그게 내게 되기까지 습을 하지 않으면 결코 원하는 성적 나올 수 없다는 거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쭉 가보세요. 계획만 잡는 수학, 강의만 보는 수학, 진짜 이제 제대로 된 학습을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거 꼭 말씀드립니다. 이번 모의평가를 보면서요, 솔직히 수학에서는요, 약간의 스킬, 그 다음에 어떤 특별한 공식, 이걸 적용해서 계산을 줄여낼 수 있는 문제들이 기존에 존재했습니다. 9월 달에도 있었고요. 수능에도 약간 있었는데요. 이번 6월 모의평가를 보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 이게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어떤 요령에 의해서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의 문제를 제거해 나가고 있다고요. 9월 수능 더 심해집니다. 그러니 이게 우리의 공교육만으로도 학생들이 연습을 하고 생각을 하면서 많은 수학 실력을 키워낸다면 분명히 너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어. 스킬, 학원에서 얻은 지식 가지고 수학을 잘 볼 거라고 기대하는 너 철저하게 패배감을 느끼게 해줄게. 절실히 느꼈습니다. 분명히 믿어주세요. 선생님이 학교에 계시니까 지금 사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으로 얘기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제 양심을 걸고 말씀드리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도 그런 어떤 현혹거리, 솔직히 우리 학부모님들이 정말 약한 거 아닙니까? 제 형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 형이 애들이 조금 그래. 그러니까 그냥 대치동에다가 돈으로 그냥 막 결국 지방대 가더라고요. 공기 좋고 물 좋고, 네. 뭐 저지방 우유도 괜찮잖아요. 꼭 뭐 서울 우유 먹어야 되나요? 수학 학습 시간 제대로 좀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변별력 이렇게 커진 수학에서. 근데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건 이 수능을 보면 알잖아요. 수능의 풀네임이 이거거든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에요. 아니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학여행 왜 보내주는데요? 수학 공부하라는 거예요. 완벽한 연계 교재 학습 꼭 이루어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어와 산천어가요, 이게 치어가 같다라고 합니다. 치어가 같은데 이게 민물에서 자라면 산천어, 2, 30cm의 산천어, 근데 민물을 거쳐서 바다로 나간 송어는 6, 70cm의 송어가 된다고 합니다. 이거 납득됩니까? 생물학적으로? 아니, 똑같은 DNA를 가지고 태어난 똑같은 치어였는데 한 놈은 민물에서 한 놈은 바다로 나갔더니 그 성장이 두세 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왜일까요? 민물의 안락함 아니었을까요? 바다의 거친 환경 아니었을까요? 세계적으로 역사 문명의 발상지들을 보면 이 자원이 풍부하고 땅이 아주 윤택하고 이런 곳이 문명의 발상지가 아니었고, 척박하고 비 오면 홍수 터지고 이런 곳에서 그 홍수를 막아내기 위한 그런 건축, 이런 문명들이 발생됐다는 걸 보면 그 바다에서 어떤 그 바다의 환경이었길래 똑같은 치어였는데 송어로 커 나갔냐라는 거죠. 여기 오신 우리 학부모님들을 비롯한 학생들, 또 학부모님의 영향 밑에 있는 수험생들, 어떻게 키우고 싶으십니까? 민물의 편안함을 제공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애를 그 거친 바다에서도 생존해서 자신을 크게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도움을 주는 게 우리 부모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수험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안함, 민물의 편안함을 박차고 정말 거친 바다로 나가서 EBS와 함께 여러분들을 성장시키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EBS 수학여객의 심석이었습니다.